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에 와우넷 채널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할 거예요. 구독,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와우넷 홈페이지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컴퓨터와 모바일 둘 다 이용하기 쉽게 업그레이드가 되었으니 많이들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핫한 이야기는 지금 물가하고 금리입니다. 누구는 물가가 올라서 한 걱정이고요. 또 누구는 금리가 올라서 주가의 하락 위험이 커지고 있답니다. 물가가 두려우신 겁니까? 아니면 금리가 두려우신 겁니까? 만약에 두렵다면 어느 정도 수준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될까요? 사실 물가와 금리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좋다 혹은 나쁘다 이렇게 정의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좋게 작용할 때도 있고 또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물가와 금리가 어느 때 우군이 되고 어느 때 적군이 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가부터 시작해 볼까요? 일반적으로 물가를 좋은 물가와 나쁜 물가로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시장이 막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수요가 커지면서 상승하는 물가는 전반적으로 다 좋게 봅니다. 이른바 demandful inflation이라고 하죠. 하지만 비용의 증가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한다면 그건 나쁜 물가로 간주를 합니다. 비용이 증가하면 기업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소비자들에게 그 비용을 전가시키거나 혹은 그게 어렵다면 기업을 포기해야 되죠. 이 기업을 포기하는 것은 실업자를 낳게 되고 비용 전가는 경제적인 보상 없이 물가만 올리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나쁜 물가로 보는 거예요. 실제 예를 한번 들어 설명을 드려볼까요? 아주 최근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롱비치의 시의회에서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근로자들에게 시간당 $4를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켰어요. 코로나19 위험 속에서 물동량도 많아졌고 다들 고생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조금 더 보상해야 된다라는 선한 의지의 법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선한 의지가 선한 결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죠. 이 남아있는 노동자들은 단기적으로 조금 행복도가 높아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당장 생기게 되죠. 이 조례가 발표된 직후 즉각 200명가량의 직원이 실직됐습니다. 유통기업 크로거가 롱비치 슈퍼마켓 두 곳을 폐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또 남아있는 노동자들은 200명이 실직했으니까 그 사람들 몫을 더 일을 해야 돼요. 더 심각한 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 시장 논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노동자들에 대한 사랑만 깊은 일부 정치인들이 시간당 $4의 추가 급여를 받게 했지만 그로 인해 수반되는 기업의 비용 증가를 계산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시장에 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면 부작용이 작습니다. 물동량이 많아지고 일손이 부족해지면 당연히 급여는 올려주지 않아도 올라가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그런 적이 있었죠. 게임 시장 규모가 팽창하면서 일부 게임사가 연봉을 올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 회사의 CEO가 직원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각별한 점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이 프로그래머 같은 사람들이 타 회사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자는 취지도 부인할 수 없거든요. 결국 급여는 이런 식으로 수급에 의해서 오르는 것이 정당하고 부작용이 없다는 말이죠. 좀 더 이론적으로 접근해 볼까요? 원자재 가격의 폭등이나 혹은 예기치 못한 급여 상승으로 인해서 비용이 커지게 되면 가장 먼저 생기는 현상은 물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총 공급이 줄어들게 된다는 점이에요. 자,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 그림은 제가 고객들을 위해 준비한 경제학 강의록에 있던 도표인데요. X축은 GDP, Y축은 물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수직선으로 표시된 장기 총공급선이 보이시죠? 이 장기 총공급선은 일정한 기간값 안에서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근데 예기치 못한 비용 상승이 생기게 되면 장기 아니고 단기 총공급선만 좌측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상승하면 공급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데 마치 유통기업 크로거가 롱비치 슈퍼마켓 두 곳을 폐쇄했던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공급이 줄어들면 수요 공급 원칙에 입각해서 가격은 즉각 P1에서 P2 지점으로 급하게 올라갑니다. 물가가 오른다라는 말이에요.
물론 물가 상승과 함께 GDP도 움직이게 되는데요. 앞서 거론해드렸던 좋은 물가, 그러니까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의 경우에는 GDP가 일시적으로나마 늘어나는 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비용 측면의 물가 상승은 GDP의 감소가 수반돼요. 그림에서 보시는 아래쪽에 보시면 G1에서 G2 지점으로 이동을 시키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비용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은 경기에 전혀 도움은 되지 않으면서 그냥 물가만 올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재무장관이 자넷 옐런은 노동자에 대한 애정이 깊은 민주당원이면서도 급여의 급격한 인상을 신중해야 된다라는 경고를 했던 것이죠. 물론 나쁜 물가, 즉 비용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은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급여 상승을 모조리 비용 상승 요인으로 간주하는 것에도 문제는 있어요. 게다가 일반적으로 물가 상승은 역기능에 비해서 순기능이 훨씬 더 큽니다.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는 물가를 좀 다른 측면에서 해석해 드렸었는데요. 이 적절한 물가의 상승은 오히려 자본주의의 치명적인 단점을 보완해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편입니다. 물가 상승이 없는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 아버지 때에서 100억 원을 벌었어요. 대대손손 일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 번 정해진 빈부의 격차는 극복이 어렵게 되기 때문에 이 부의 상승을 차단해야 될 필요가 생기게 되는데요. 돈의 가치를 추세적으로 떨어뜨리는 물가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창조적 스테이지에 머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연준에서도 대략 연간 2% 수준의 물가를 건강한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 2%는 달러 사용에 대한 대가로 세계인들이 미국에 납부하는 세금, 즉 인플레이션 텍스가 되는 거고요. 또 미국은 그거 받아가지고 그 엄청난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쓰죠. 어쨌든 그럼 왜 사람들은 물가 상승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짐바브웨처럼 너무 급격한 화폐 가치의 소실이 생기게 되면 결국 경제 붕괴를 만든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급하게 오르는 물가를 우리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독특한 경우가 아니라면 물가는 오히려 기업의 이익을 키우는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서 각종 비용이 10% 올랐다고 해보죠. 제품 가격도 10% 올라야 되죠. 그럼 전체 매출과 이익 역시 매칭해서 10%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물가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것이다 라는 것은 증시에서의 아주 큰 오해에 속합니다. 결론적으로 2% 내외의 물가 상승은 오히려 자본시장을 매우 견조하게 만드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는 좋은 물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금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리가 물가에 비해 나쁘게 작용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역시 무조건 나쁘다, 무조건 좋다라고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매우 긴 시각으로 봤을 때 금리가 오를 때 주가가 오른 적이 더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경기의 4개편을 꼭 참조해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이 경기 흐름에 따른 금리의 변화와 공략 가능한 업종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술해 뒀으니까요. 이 경기 활동이 강해지고 돈에 대한 쓰임새가 커지게 되면 그 돈의 조달 가치는 매우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는 초기 국면을 우리는 실적 장세라고 합니다. 전체 스테이지 중에서 가장 역동성을 띠며 상승하는 편이죠. 하지만 금리는 결국 어느 순간에는 기업들에게 부담을 주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딱 상수로 정해져 있다면 참 주식하기 쉬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정확하게 몇 %가 되면 주가가 하락하더라 라는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다면 우리들은 미리 하락을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금리 스프레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2년물과 10년물의 차이가 100bp 가까이 벌어지면서 지난 2017년 이후로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당연히 이런 모습이 되면 은행들은 이 단기 금리로 조달을 해서 장기 금리로 빌려주니까 금리 차이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이익이 커지겠죠. 그래서 요즘에 금융주가 오르는 거고요. 하지만 이익의 듀레이션이 긴 성장주들은 미래 이익의 할인 가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적정 주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은 작년 9월부터 여러 번 드렸었습니다. 문제는 같은 기업인데 어째서 기업의 조달 비용에 영향을 주는 요 딱 장기 금리만 주로 오르느냐 이겁니다. 그 이유는 요 단기 금리와 장기 금리가 태생적으로 다르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단기 금리는 보통 2년물 이하를 말하는데요. 연준의 생각이 가장 많이 반영된다고 하죠. 물론
2년물도 결국 TB, 트레저리 반드, 그러니까 미국에서 재무성에서 발행한 채권입니다. 근데 단기금리는 장기금리에 비해서 경제적 변수가 덜 반영되는 좀 더 순수한 의미의 금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10년물은 시장 상황에 매우 민감하게 반영이 됩니다. 조금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까요? 자, 금리는 뭐로 구성된다고요? 성장률, 기대 인플레이션, 그리고 리스크 프리미엄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런 시장의 요인들이 단기물엔 잘 반영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중국에서 하루짜리 채권을 발행을 했습니다. 지금 중국이 당장 내일 망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루짜리 채권에는 이론적으로 리스크 프리미엄이 거의 감안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10년물이라면요. 중국이 10년 이내에 부도날 확률이 정말 눈꽃만큼이라도 있다고 믿으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 약간의 가능성이라도 채권 투자에는 반드시 고려돼야만 하지 않습니까? 100년이라면요. 그 안에 부도날 확률은 아무래도 10년 안에 부도날 확률보다 높겠죠. 그래서 장기물일수록 그 채권의 고유 위험, 즉 리스크 프리미엄이 훨씬 더 많이 고려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장률이나 기대 인플레이션도 결국 장기물에만 조금 더 많이 반영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이유가 장기금리와 단기금리가 막 따로 움직이는 현상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위험이나 성장률, 기대 인플레이션의 변화가 생기게 되면 어느 쪽으로? 유독 이 10년물 쪽으로만 크게 반영돼서 장단기 금리 차이가 벌어지기도 하고 혹은 좁혀지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10년물을 따로 우리는 시장금리다라고 합니다. 그럼 2년물은요? 어떤 요인에 의해서 움직일까요?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내리게 되면 거기에 연동해서 움직여요. 그래서 2년물에는 연준의 생각이 가장 많이 반영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럼 또 궁금해지죠? 요즘처럼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이렇게 벌어지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나쁜 겁니까? 그것도 딱 부러지게 정의할 수는 없어요.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상승하고 있는데, 벌어지고 있는데 그게 오로지 성장률이나 혹은 건강한 기대 인플레이션 때문이라면 좋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경우를 불스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과거 금융위기 때처럼 리스크 때문에, 이 금리에는 리스크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리스크에 의해서 장기 금리가 상승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나쁜 이유로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것은 베어 스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있을 때도 그게 좋은지 나쁜지를 알려면 어떤 요인 때문에 이게 벌어졌니? 요걸 먼저 살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요인 때문에 벌어졌다면 흔들릴 때마다 매수가 되는 것이고, 나쁜 요인 때문에 벌어졌다면 반등 시마다 비중을 줄여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개인 투자자들이 그걸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의 기준을 더 세워드리겠습니다. 광산 속의 카나리아 기억하시죠? 모든 사물이나 현상에는 항상 조금 더 약한 부분이 존재하거든요. 그것을 기준 삼아서 경계를 하시면 되는데요. 가장 리스크에 민감한 것은 바로 하이힐드 채권입니다. 좀 더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지난주인가요? 애플이 40년짜리 채권을 발행했어요 라는 말씀 드렸는데, 그럼 애플은 향후 40년 동안은 금리가 설령 10%를 넘는다고 하더라도, 20%를 넘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행된 채권의 액면에 약속된 이자만 내면 돼요. 이미 장기물을 발행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금리 등락에도 비교적 안전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한계 기업이라면요. 40년짜리는 언강생심 생각도 못합니다. 언제 망할지 모르는데 누가 40년짜리 채권을 덜컥 사주겠어요. 그래서 신용도가 낮은 이른바 한계 기업일수록 채권 만기, 듀레이션이 짧게 형성이 됩니다. 결국 애플과 같은 신용도가 높은 기업은 시장 금리가 마구 오르내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신용도가 낮은 회사들은 당연히 시장 금리 등락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더 예를 들어볼까요? 영업이익으로 연간 600만 원을 벌 수 있는 회사가 있다고 해보죠. 시장금리 더하기 4%의 조건으로 1억 원을 조달했어요. 현재 시장금리가 1%라면 이 회사의 조달금리는 5%가 되겠죠. 자, 그런데 시장금리가 막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를 넘어섰다면요. 이때부터는 영업이익을 벌어서 이자를 갚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회사는
생존에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금리가 빠르게 상승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 오면 전체 한계 기업들만 모아놓은 채권 바스켓이 있습니다. 하이힐드 채권이라는데 여기에 일드 스프레드가 훅 하고 벌어져요. 그러니까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훅 하고 벌어지면 높아진 금리에 의해서 시장이 압박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부터 시장은 경계감을 높여야 하는 금리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우리는 간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어려우시다면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금 아시죠? 금값하고 비교를 해보시는 거예요. 자, 금은 어떤 경우에 오르나요? 위험이 매우 커지는 경우에 주로 오릅니다. 금값이 오르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금리 스프레드가 상승한다면 그건 나쁜 스프레드로 봐야 돼요. 하지만 금값이 내리거나 혹은 정체하면서 스프레드가 상승한다면 그것은 좋은 의미의 스프레드 상승으로 봐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은 어떤 상황일까요? 다행스럽게도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안정적입니다. 불스팁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또한 그룹급 인사들은 금을 지금 버리고 있어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규정상 1억 달러 이상을 운용하는 기관들은 모두 분기말 이후 45일 이내에 자신이 뭘 가지고 있는지를 이게 의무적으로 공개해야만 합니다. 그걸 참조한다면 이른바 대가들의 생각을 읽어낼 수 있는데요. 워렌 버핏은 지난 2분기에 베리골드를 매수했어요. 아시다시피 그때만 하더라도 바이러스로 인해서 시장 위험이 마구 고조되었던 시기니까 충분히 금을 매수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는 6개월이 채 안 돼서 이 베리골드를 전량 매도합니다. 그린라이트 캐피탈의 데이빗 아인혼 역시 지난해 2분기에 그러니까 버핏이 금을 매수하던 시기에 금 ETF 아시죠? 제일 큰 거래량을 가지고 있는 금 ETF GLD를 매수합니다. 그러다가 역시 같은 시기 작년 4분기에 대부분 다 털어냅니다. 브릿지워터 어소시에이츠 아시죠? 레이 달리오 역시 4분기에 가장 많이 버린 종목이 바로 GLD 금이었어요. 이 펀드에서만 무려 248만 주나 매도가 됩니다. 저도 역시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작년 8월 13일 이 스페셜 리포트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금값 폭락의 이유도 모른다면 주식 투자는 좀 쉬자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지금 당장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있음에도 대가들의 생각이 금의 매도 쪽에 있다면 현재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것은 위험하지 않은 불스팁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죠. 물가는 2.5% 이상 급격한 상승을 꾸준히 보이지 않는다면 대개 경기에 순행하는 편입니다. 문제는 금리인데요. 우선 연준이 금리를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시장 금리가 오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부터 버리셔야 됩니다. 연준이 통제할 수 있는 금리는 기준금리뿐이에요. 시장 금리인 10년물은 연준의 행동과 거의 무관하게 기대 인플레이션, 성장률 혹은 리스크 프리미엄의 영향을 받아서 언제든지 혼자 움직일 수 있습니다. 금리 상승이 있을 경우에는 이게 우호적인지 혹은 비우호적인 상승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하이힐드 스프레드의 동향 혹은 금값이 안정적인지 여부를 늘 확인하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S&P 500 배당 수익률은 1.5%의 미 국채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근접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시장 특성상 이 금리에 덩달아 발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정이 다소 깊어질 가능성도 언제나 열어둬야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그럼에도 위험한 스프레드 상승이 아니라면 이번 조정은 결론적으로 매수를 해도 되는 조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